나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분 땅을 빌려서 나무를 심었는데 뭐 땅 주인이 바뀌고 뭐 하여튼 사정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같았다가 처음에 주인이 같아야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지상권의 문제거든요. 이따가 뭐 기출 문제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때문에도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주택 구분하는데 나오는 용어인데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집합 건물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 뭐 101동 뭐 805호에 살아. 그럼 이제 사는 건물만 생각하지만은 거기 뭐 한 몇만 평 정도, 몇천 세대면 몇만 평 되는 거죠. 그 땅을 공동으로 조금씩 소유하잖아요. 제 땅이 정확하게 그 중에 어디 위치라고 특정은 안 돼 있지만은 그 땅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아파트를 사급할 때는 건물만 사급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전유 부분에 부속이 돼서 땅도 같이 사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법에 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라서 일괄돼서 처분돼야 된다고 하는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전에 다가구 주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뭐 구분을 할 텐데 이제 기준 같은 거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 있었고 뭐 다세대 주택도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입니다. 이거는 단독 주택인데 좀 집을 크게 져서 세를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죠. 생활은 분리돼서. 예전에는 이제 뭐 방만 하나 빌려도 좋지만 요즘은 이제 아예 그냥 벽을 막아가지고 생활 공간 자체는 분리되는데 소유권은 한 사람 집입니다. 좀 큰 집인 거죠. 예, 출입문 다르고. 그건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은 겉에 보면 저희 보통 빌라 같은 이제 동네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다 달라요. 101호 주인 다르고 102호 주인 다르고 소유권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분해서 파는 거예요. 나눠서. 이런 걸 이제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집합 건물에 관한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다가구 다세대 또 지은 게 한 20년 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다가구였다가 뭐 예전에 다세대라는 법이 없을 때 지었던 다가구인데 보니까 이게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면 다세대 주택으로 바꿔. 뭐 그렇게 등기해 줄게. 그럼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바꿔서 등기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땅에 대한 건물은 이제 뭐 101호 102호 나눠지죠. 보통 건축물 대장에. 땅에 대한 것도 대지권으로 해서 각각 건물 전유 면적에 보통 비례하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건 등기를 안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인데 예전에 지은 거, 뭐 1990년대나 뭐 2000년 초에 지은 것들 중에 일부는 대지권 등기가 없어요. 땅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 별도로. 근데 제가 이제 실제 본 경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이제 건물입니다. 이게 원래 다가구였다가 다세대로 전환이 된 케이스예요. 이게 경매를 넘어갔는데 경매에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다 살려고 했어요. 근데 경매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분 취하가 됐어요. 경매가. 그리고 다 못 사고 요거는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가구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요것만 경매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는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이걸 B라는 사람이 샀어요. 근데 이때 여기 대지권 등기가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땅 전체는 이 사람 소유처럼 돼 있고 대지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건물만 있고 이제 많이 낡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뭐 몇 개 묶어가지고 재개발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분이 뭐 본의 아니게 알받기를 한 거죠. 자기는 나는 이거 올 때 땅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다. 보통 그랬겠죠.
또 법상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세대면은 전유 부분하고 대지를 같이 처분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요거는 경매를 못 받았는데 대지권 정리가 안 돼 있고 토지 전체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일단 경매니까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잖아요. 토지 전체를 자기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내가 이걸 왜 떼어서 주느냐? 조금만 받아라. 뭐 이렇게 실계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게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드물지만. 그게 왜 발생하냐면은 땅하고 건물이 각각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개의 물건. 저희의 법제는 땅하고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의 독립된 물건이고 각각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고 토지 대장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토지하고 뭐 건물 분리되어 있다, 뭐 각각 물건이다 이건 너무 잘 아는데 이제 현실 생활에서 그게 딱 부딪히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서구의 그 부동산 법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민법 99조에 부동산은 땅과 그 위에 정착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착물에는 대부분 건물이 있고 건물 아닌 것도 있겠죠. 뭐 전봇대 같은 거 정착물이죠. 아니면 송신탑, 뭐 송전선 지나가는 철탑 몇십 년 동안 거기 있으니까 정착물입니다. 그럼 남의 땅을 지나가니까 뭔가 하여튼 그 땅 주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건 지상권, 그건 이제 지상권에 대한 문제인데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등기된 임목도 별도의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이 처음에는 뭐 임목하고 땅 주인이 같았는데 이 주인이 달라지게 됐을 때 이제 권리관계 문제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권이라고 하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건 이따가 한번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학 원론 이 과목이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과목이 이제 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객관식 문제 쭉 보시다 보면은 뭐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조금 알아야지 OX를 맞출 수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드릴 텐데 그걸 처음부터 책에 다 담아놓고 하면은 그러면 책이 이제 뭐 1000페이지 되는 거고요. 500페이지 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뭐 시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뭐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그냥 한 90 내지 95% 뼈대 부분에서만 커버하고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뭐 자주 나오는 이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페이지 중간쯤 민법 99조 옆에 토지 쪽 보시면은 그 토지는 이 지표면만 토지가 아니라 땅 밑에 있는 것도 토지고 일정 공간 위에까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그래서 제 땅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지나가려면은 뭔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라. 내 땅의 일부를 쓰는 거니까. 제 땅 위에 송전선을 설치해서 지나가려고 하면은 땅 표면만 내 이익이 미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높이까지 내가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익이 미치는데 그걸 침해를 받으니까 보상을 해줘라. 그런 것도 이제 감정평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용어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여기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땅에 포함되는 거냐 독립적인 거냐 그런 문제를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뭐 보도블록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요즘 뭐 보도블록 교체 공사하는데 보도블록은 원래 땅에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도블록만 따로 사고팔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걸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독립된 물건이고 독립된 정착물이고 따로 사고팔고 하는 게 보통은 흔하지 않다.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종속된 정착물입니다. 보도블록 따로 사고팔지 않죠. 뭐 단독주택 같으면 담이 있습니다. 담장 따로 사고파나요? 종속된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아스팔트 포장. 아무래도 뭐 진흙탕보다는 이제 포장을 해놓으면 좀 땅값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포장한 뭐 바닥 정지하는 거는 그건 땅값에 쳐서 산정해야지 별도로 물건값을 산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화체돼 있다고 본다. 땅값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독립하고 종속을 구분하시는 기준은 이게 독립적으로 사고팔 수 있느냐. 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게 의제부동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생각해 준다. 왜냐면은 비싸거나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비싸거나 이런 거니까요. 비싸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등기라든가 이런 이제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게 소유권에 대한 관계 분쟁이 생기는 걸 예방하거나 명확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장비, 선박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주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렵죠. 누구 벤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장부에다가. 그래서 이 배는 누구 거. 표시를 안 해주면 사실 그 배 주인을 알기 어렵거든요. 이런 분필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물건은 이런 동사는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점유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얘기해 줍니다. 동사는 그게 허용이 됩니다.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은 보통 저희보다 크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부동산은 뭔가 이렇게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죠. 따로 장부에다가.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덩치가 커서 덩치가 크면은 뭐 별 의미는 없고 덩치가 크니까 가격도 비싸서 상당히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따로 이렇게 장부에다 표시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의제부동산이고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자동차, 항공기, 선박은 20톤 이상입니다. 20톤, 뭐 10톤, 20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단답식으로 나온 거죠. 20톤 이상.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의 권리로 물건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물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강력한 권리잖아요. 강력하니까 이거는 함부로 권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채권은 채권하고 채무는 제가 약속하면 되거든요. 상호간에 합의해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은 서로가 뭐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식당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기로 뭐 식권을 뽑았으면은 발권을 받았으면은 저는 돈을 냈고 그쪽은 줄 의무가 있고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특별히 뭐 법에 규정 없고 상호 간의 의사가 합치하면 됩니다. 그걸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권은 그 사람하고만 상대가 되니까 영향력이 넓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부작용도 별로 없는 거죠. 당사자끼리만 해결하면 되니까.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다 효력이 적용된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 있으면 굉장히 넓어서 물건은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새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권리 중에 몇 개가 어업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입니다. 이런 권리들은 이제 관련 법에 규정들이 있고 그건 이제 하나의 물건처럼 이렇게 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어촌마을 뭐 여름에 그 바캉스를 가시면은 어촌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우리만 물고기 잡는 거야. 대대로 그래 왔어. 그 권리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가격 평가를 하는 거죠. 광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자원 자체는 국가 소유지만은 국가가 그거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네가 채굴해 알아서. 그럼 이제 20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 매장량이나 뭐 이런 걸 산정을 해서 광업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무슨 재단,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산업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공장에 기계들이 많은데 기계들이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하니까 공장, 건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땅, 그리고 공장 안에 있는 기계들을 쭉 그 장부에다 적어가지고 통째로 해서 이거를 공장 재단이라고 하자. 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 이거 전체 다 한꺼번에 하나의 물건처럼 보자. 공장 재단, 유사하게 광업 재단. 광산도 이제 광산 탐사권이 있고 조광권이 있고 채굴권이 있고 그렇거든요. 광업권도 이렇게 권리가 나눠집니다. 소유권처럼. 탐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캐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팔고 하는 이제 조광권이 있고 근데 하여튼
거기에 또 장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산 시설 같은 거. 그런 거 전체 다 묶어가지고 광업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 적어놔야지 알겠죠. 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학문적인 성격이라든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법제적인 거 이제 큰 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많이 다루는 그 부동산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 있는지를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 부분들은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객관식 문제 OX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 같은 거 바꿔서 문제 내기가 좋은 거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밑에 이제 토지하고 위에 주택이 있는데 토지가 좀 쉬우니까 토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서브노트 뒤쪽에 이제 28, 29, 30회 기출문제를 좀 넣어놨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넣어놓은 게 지금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시험 문제에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감이 형성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요 단원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같이 보면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라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정도 선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감이 좀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요 다음 세션이긴 한데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추가적으로 더 하더라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랩업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랩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